새벽 1시였습니다. 한 남자가 휴대폰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대출 이자, 카드값, 관리비, 보험료. 숫자를 몇 번 다시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전보다 돈을 더 버는 것 같은데 이상했습니다. 통장에 남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뉴스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 가계 빚 2,000조 돌파 직전. 처음엔 그냥 뉴스 숫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 빚이 어떤 방식으로 쌓였는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빚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착각합니다. 그래도 집값 안 떨어지잖아. 다들 대출 끼고 사는데 뭐. 버티면 괜찮겠지. 그런데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위기는 늘 버티던 사람들이 동시에 흔들릴 때 시작됐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딱 그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가계빚은 1993조 원 수준입니다. 사실상 2,000조 직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빚이 많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의 빚은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 상당수가 변동금리입니다. 이 구조가 왜 위험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억 원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금리가 4%일 때는 매달 원리금이 약 143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6%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월 부담이 18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매달 37만 원이 추가됩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37만 원 정도야 버틸 수 있지 않나?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가구가 수백만이라는 겁니다.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씩 더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뭘 줄일까요? 외식 안 합니다. 옷 안 삽니다. 여행 안 갑니다. 차 바꾸는 것도 미룹니다. 결국 소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수 경제가 식어버립니다. 실제로 요즘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 주말인데도 조용합니다. 배달 주문도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빚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빚을 갚기보다 더 큰 집을 사고 다시 투자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아주 강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집은 결국 오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빚부터 늘립니다. 문제는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빚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가계 부채 증가 속도는 경제 성장 속도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버는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빨리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열심히 일하는데 삶은 더 팍팍해집니다. 집값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사람들은 더 불안할까요? 왜 소비는 살아나지 않을까요? 왜 월급날이 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빚도 같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현금이 남지 않습니다. 자산은 늘어난 것 같은데 쓸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입니다.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으로 몰렸다는 겁니다. 원래 돈은 기업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공장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산업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장 안전하고 가장 수익률이 높은 곳이 부동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행도 그걸 압니다. 스타트업에 돈 빌려주는 것보다 아파트 담보대출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권 돈이 계속 부동산으로 몰립니다. 결국 기업들은 점점 투자받기 어려워지고 경제성장 동력은 약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착각합니다. 집값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 물론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집을 팔지 않으면 현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팔면 다시 비싼 집을 사야 합니다. 결국 숫자만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습니다. 자산은 많은데 생활은 빠듯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가장 위험하게 나타나는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60대 이상 대출 규모는 수백조 원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은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출은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했습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론. 은행에서 대출이 막히니까 더 비싼 이자를 감수하면서 돈을 빌린 겁니다.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이자는 더 비싸집니다. 버틸 체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연체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축은행이 흔들립니다. 상호금융이 흔들립니다. 그 충격은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집니다. 이걸 시스템 리스크라고 합니다. 한 곳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다른 곳까지 무너뜨리는 상황입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일부 부실 대출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말합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그런데 위기는 원래 그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괜찮다고 믿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소득 없이 빚을 안고 있는 가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집값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담보 가치가 떨어집니다. 은행은 추가 담보를 요구합니다. 대출 회수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집을 급하게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집값은 더 떨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천천히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늘 익숙한 현실을 쉽게 의심하지 못합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데 괜찮겠지.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 내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금리가 1% 오르면 매달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내 소득으로 그걸 감당 가능한지, DSR이 얼마나 되는지, 집값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지, 이걸 미리 계산해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버틴 사람의 차이는 위기가 왔을 때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장 중요해질 건 현금 흐름입니다. 예전에는 자산 가격 상승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매달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무리한 대출 줄이기, 고정 지출 점검하기, 현금 비중 확보하기, 소비 구조 정리하기, 그리고 경제 흐름 공부하기. 결국 위기 때 살아남는 사람들은 항상 현실을 먼저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너진 뒤에 깨닫습니다. 그때 준비할 걸. 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기는 늘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는 그 구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공포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내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겁니다.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위기를 가장 먼저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